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붉은 조명이 막 은은하게 켜져 있고 갈고리에 큼직한 고기 덩어리들이 걸려 있는 그런 전형적인 동네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쳐보죠. 네. 저녁에 먹을 맛있는 한우나 뭐 삼겹살 좀 추천해 달라고 사장님께 여쭤봤단 말이죠. 근데 사장님이 쇼케이스에서 꺼내서 딱 건넨 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 완전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비건 두부 패티인 거예요. 와, 당황스럽겠네요. 그쵸.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엄청 뜰 겁니다. 약간 이 사장님 미쳤나 싶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자료들에 따르면요. 그 사장님은 미친 게 아니라 이 혹독하고 엄청 급변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여정을 이끌 호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그냥 동네 정육점 생존기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모든 비즈니스 종사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한 진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되게 도발적인 상황을 가정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계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고기를 그냥 물리적으로 잘라서 비닐에 담아주던 그런 단순한 상점이 어떻게 스스로를 단백질 편집숍으로 또 식문화 기획 공간으로 진화시키고 있는지 그 이면을 분석해보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동물복지라는 철학이 어떻게 최고급 품질관리 기술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왜 고기 파는 곳에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육을 팔아야만 하는지, 네, 또 판매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기술자에서 기획자로 넘어가야 하는지 이걸 쫙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요즘 MZ세대나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가치 소비가 완전 대세잖아요. 그쵸. 엄청 따지죠. 고기를 살 때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막 이 동물이 좁은 철장에서 고통받지는 않았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이런 걸 깐깐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 스페셜티 커피 원두 추적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조금 삐딱한 의문이 들거든요.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동물의 고기가 진짜로 내 입에 들어갔을 때 맛의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약간 그냥 나는 착한 소비를 했어 하는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윤리적 소비라고 하면 흔히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그냥 기분 탓으로 치부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심리전이 아니라 철저한 생명과학이자 화학의 영역입니다. 그 윤리적인 사육 환경이나 도축 과정이 실제 고기의 물리적인 품질이랑 완벽하게 직결이 되거든요. 화학의 영역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도축 직전에 동물이 겪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동물이 막 공포를 느끼면 체내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됩니다. 사람처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동물의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게 되거든요. 에너지를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원래 이 동물이 죽고 나면 근육 속에 남아있던 글리코겐이 자연스럽게 젖산으로 변해야 하거든요. 이 젖산이 고기를 연하게 만들고 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신선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핵심 연료를 막 죽기 직전의 스트레스 때문에 다 써버린다는 뜻이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글리코겐이 소진돼서 젖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육류의 산도, 즉 pH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가 돼요. 네네. pH가 높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육색은 되게 검붉게 변하고 식감은 엄청 질겨지고요. 부패도 빨라지겠네요. 맞아요. 보관 기간도 짧아지고 심지어 불쾌한 누린내까지 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그 동물 복지 환경에서 자란 고기는 이 pH 밸런스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무슨 우리 고기는 행복한 돼지입니다. 이런 말이 단순히 감성을 자극하는 카피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우리 고기는 pH 밸런스가 완벽해서 부패가 느리고 육즙이 꽉 차 있습니다.
라는 그 과학적 데이터의 다른 표현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똑똑한 정육점 사장님들은 이 사실을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하나요? 막 매장에 pH 수치를 적어놓거나 그냥 작은 스티커 하나 붙여놓진 않을 텐데요. 그쵸. 단순히 인증마크 하나 딱 달아놓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죠. 그들은 이걸 인격화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냅니다. 단순히 고기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매장 정면에다가 막 상위 1% 환경에서 자란 프리미엄 육류 이런 타이틀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꽂아놓거든요. 오, 시각적으로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스마트폰을 활용한 팜트 테이블 방식이에요. 포장지에 있는 QR코드를 딱 찍으면 내가 산 고기가 자란 푸른 초원 영상이 나옵니다. 와, 다큐멘터리처럼요. 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3대를 이어 농부의 철학 이런 게 짧은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와, 정육점의 그 차가운 냉장고 쇼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막 살아 숨쉬는 농장을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군요. 네. 생생한 경험을 주는 거죠. 거기에 그 타겟 고객을 아주 정밀하게 쪼개는 방식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무래도 동물복지 고기는 일반 고기보다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특정 고객층을 탁 노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고기를 입에 넣는 아기한테 막 항생제나 스트레스 흔적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고기를 먹이고 싶잖아요, 부모들은. 그쵸. 내 아이한테는 최고만 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유식 전용 한우 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겟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동물의 고통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감정이입이 되니까. 제가 자료 보면서 심지어 동물복지 육류 판매 수익금 1%를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하는 캠페인까지 한다는 대목에서는 진짜 무릎을 쳤거든요. 네, 엄청 똑똑한 전략이죠. 당신이 오늘 저녁으로 우리 고기를 선택한 덕분에 버려진 강아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소비자한테 윤리적 효능감을 탁 쥐어주는 겁니다. 내 지출이 그냥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사회적 기여로 환원된다는 그 짜릿한 경험. 네네. 한번 이 경험을 한 고객은요, 절대 가격표만 보고 대형마트 행사 상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는 거죠. 결국 동물복지라는 건 이제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한 선택적 마케팅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모순인가요? 만약 고객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동물복지나 환경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윤리적 효능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고기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육점의 가장 우수하고 막 충성도 높은 고객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를 안 먹는 베지테리언이 되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정육점 입장에서는 완전 시한폭탄 아닌가요? 완벽하게 짚으셨어요.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황당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똑똑한 정육점들은 진짜 고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성 대체육을 막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장 한가운데로 끌어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마치 애플 스토어에 딱 갔는데 직원이 엄청 친절하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막 권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체육이 팔리면 결국 자기네 진짜 고기 매출, 즉 가장 마진이 높은 그 핵심 상품 매출을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대체 왜 그런 짓을 하죠? 네, 표면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막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주력 상품이 아니라 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영리한 방어 기제 또는 어떤 해자라고 바라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방어비제요? 네, 머릿속에 아주 현실적인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을 한번 그려보시죠. 4인 가족이 주말에 삼겹살 파티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대학생 딸이 최근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 이번 주부터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일 거야. 오늘 저녁은 고기 안 먹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 갑자기 가족 식사 메뉴 통일하지자 엄청 까다로워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자주 가시던 동네 정육점에 그냥 신선한 고기밖에 없다고 치면 이 가족은 고기를 안 먹는 딸을 위한 메뉴도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아주 다양하고 큰 선택지가 있는 대형마트나 아니면 온라인 신선 벤더로 발길을 확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아하. 딸 한 명의 식성 변화 때문에 고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나머지 3명의 매출까지 통째로 다른 유통 채널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기분이네요.
대체육 패티 몇 장 팔아서 막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 대체육이라는 옵션은 우리 가게에 오시면 고기를 드시는 분도 또 고기를 피하시는 분도 모두 한 번에 만족스러운 저녁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배려의 수단인 거네요. 맞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이차라는 걸 꽉 잡아두는 방어막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사실 이들의 메인 타겟은 완벽하고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이 아니에요. 평일에는 뭐 건강이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식물성 대체육을 좀 가볍게 먹고 대신 주말에는 보상 심리로 육즙이 가득한 최고급 한우나 삼겹살을 제대로 즐기는 그런 유연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 있죠. 아, 플렉스테리언이요? 네, 그 플렉스테리언들을 매장 단골로 꽉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듣고 보니까 소싱 방식도 너무 현명해요. 본인들이 막 직접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시장에서 유명한 뭐 비욘드 미트 같은 검증된 대체육 브랜드를 소량만 입고를 딱 해두는 거죠. 막 무리한 투자 없이 이 정육점은 요즘 사람들의 식습관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이런 세련된 이미지만 취하는 거네요? 네, 스마트하죠. 게다가 아까 자료 보니까 대체육이랑 진짜 고기를 나란히 함께 파는 게 오히려 진짜 고기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전략도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이른바 비교 우위를 활용한 투트랙 전략이라는 겁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어쨌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기의 맛이나 식감을 막 흉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나 나트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요. 반면에 정육점이 다루는 원육은 그 어떤 첨가물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 단백질인 거죠. 고객이 이 두 상품 앞에서 막 고민을 할 때 사장님이 딱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평소에 가벼운 식단 조절을 원하시면 이 식물성 대체육이 참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창 성장기에 화학 첨가물 전혀 없이 순수한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 자녀분한테는 저희 농장에서 방금 바로 올라온 이 신선한 한우가 지켜줘. 이렇게요.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대체육을 막 견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공된 속성을 싹 이용해서 진짜 고기의 자연 그대로의 프리미엄을 역설적으로 확 돋보이게 만드는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고객의 지갑을 한 번 더 열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그게 뭐죠? 고객이 메인 상품을 사면서 다른 상품도 같이 사게 만드는 전략을 우리가 크로스셀링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육점은 단백질을 다루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맛있게 먹는 소스의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아, 소스요. 네, 그래서 대체육을 사가는 고객한테 그냥 패티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대체육은 아무래도 육향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가 과일이랑 채소만 푹 끓여서 만든 이 비건 만능 맛간장을 한번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싹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박. 고기를 단 한 점도 안 서는 고객한테서조차 그런 소스랑 양념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쵸, 발상의 전환이죠. 옛날에 그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오는 걸 뻔히 보면서도 계속 필름만 고집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코닥 사례가 막 떠오르네요. 위협을 거부하면 결국 잡아먹히지만 그 위협을 끌어안으면 오히려 무기가 된다. 맞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그냥 고기만 써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식탁에 오르는 모든 단백질을 큐레이션하는 그런 사람들로 진화한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논의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아주 핵심 열쇠입니다. 윤리적 구기를 발굴하고 이런 대치육관이 다 아우르려면 정육점 사장님의 마인드셋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 자료들 분석하면서 진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문장이죠? 칼을 쥐인 기술자는 고기를 썰지만 펜을 쥐인 기획자는 문화를 쓴다. 와, 칼을 쥔 기술자는 고기를 썰지만 펜을 쥔 기획자는 문화를 쓴다. 너무 낭만적이면서도 되게 날카로운 문장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약사라는 직업의 변화가 좀 떠올랐거든요. 올 약사요? 네, 예전에는 그냥 의사가 써준 처방전 종이 딱 보고 약을 툭툭 봉투에 담아주는 되게 수동적인 역할이었다면 요즘에 그 동네 명의 소리 듣는 약사님들 보면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혹시 불규칙하지 않으시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환자의 전체적인 웰네스 라이프를 코칭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정육점도 똑같이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왜 그렇게 변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한번 직시해보죠. 새벽에 문 앞에 고기를 신선하게 쫙 배송해주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막
온갖 할인 행사로 무장한 대형 마트들 사이에서 그냥 고기를 예쁘게 썰어주는 기술 하나만으로 동네 작은 매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어렵죠. 솔직히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플랫폼이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무기. 그게 바로 운영자라는 인격체와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주문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획자로 아예 명함을 바꿔 달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근데 기획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동네 정육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를 기획한다는 건가요? 질문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삼겹살 한 근 드릴까요? 하고 그냥 무게 달고 가격표 탁 붙이면 거래가 끝났잖아요. 네, 늘 그랬죠. 근데 기획자는 시간, 장소, 상황, 즉 TPO를 파악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객님, 오늘 이 고기 어떤 분들과 어디서 드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 머릿속에 장면이 딱 그려지네요. 만약 제가 손님인데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숲속으로 캠핑을 갑니다. 라고 대답하면요. 그럼 그때부터 기획자의 큐레이션이 싹 시작되는 겁니다. 아, 캠핑 가시는군요. 야외 숯불에 구우실 텐데 이거 일반 두께로 썰어가면 육즙이 다 빠지고 금방 타버립니다. 오, 네네. 제가 스테이크처럼 아주 두툼하게 썰어드릴 테니까 겉면을 바싹 익혀서 드세요. 숯불량을 극대화해줄 굵은 텍사스식 바비큐 시즈닝도 제가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와, 미쳤다. 그럼 만약 제가 집에서 그냥 3살짜리 아이랑 같이 구워 먹을 거예요. 이러면요. 아, 아이가 먹기엔 좀 질길 수 있으니까 제가 고기결 반대 방향으로 아주 세밀하게 칼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이용이니까 간은 최소화하시고 이 천연 과일 연육제를 조금만 발라서 구워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와, 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저는 지금 단순하게 돼지고기 600g을 산 게 아니라 성공적인 캠핑 저녁 식사 혹은 아이와의 엄청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라는 그 경험 자체를 기획받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병원 마케팅이에요. 소비자들은 이제 붉은색 단백질 덩어리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 고기가 불판 위에서 막 지글거릴 때 퍼지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와인잔을 딱 부딪히면서 나누는 웃음소리, 그걸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한 정육점들은 파인다이닝의 셰프나 소믈리에처럼 레시피랑 페어링까지 막 제안을 합니다. 레시피까지요? 네. 이 소고기 부위는 겉만 센 불에 시어링 딱 하시고요. 팬에 남은 소고기 기름은 절대 버리지 말고 묵은지랑 밥을 볶아서 드세요. 그리고 이 부위는 무걸 레드와인보다는 생와사비를 살짝 얹어 드시는 게 훨씬 조화롭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요. 정육점 사장님이 완전 제 미싱 라이프의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막 척척 솔루션을 내놓으려면 사장님 본인이 평소에 엄청나게 트렌디해야 하지 않나요? 요즘 세상 변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래서 학습하지 않는 칼은 녹순다고들 하잖아요. 멈춰 있으면 도태됩니다. 이분들은 휴일이 되면 오히려 앞치마를 착 벗고 막 유명 오마카세 식당이나 트렌디한 백화점 식품관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요. 와, 쉬는 날에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돈마호크나 우대갈비 같은 캠핑용 특수 부위가 대체 왜 젊은층한테 유행하는지 막 분석을 하는 거죠. 손님이 매장에 딱 와서 혹시 돈마호크 있나요? 묻기 전에 이미 쇼케이스 중앙에 진열을 딱 해두고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부위 저희가 완벽한 두께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만의 막 신제품을 테스트하는 R&D 실험실 역할도 하잖아요. 신규 양념육이나 밀키트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소량만 만들어서 단골 손님들한테 먼저 맛보게 하고 냉정한 평가를 부탁하는 거. 네, 아주 훌륭한 접근이죠. 그리고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없는 고기는 단 1g도 팔지 않겠다는 철학을 막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 이건 무슨 상인의 장사법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성장 스토리처럼 들려요. 사실 본질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똑같은 상품, 똑같은 방식의 반복은 고객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본인한테도 지독한 권태를 가져옵니다. 아, 그렇죠.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피드백 수용하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결국 대기업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고객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이 긴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도축 스트레스를 없애서 과학적으로 완벽한 품질을 끌어내는 윤리적 생산,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 가족 구성원까지 싹 배려해서 이탈을 막아낸 대체육이라는 방어 기제. 마지막으로 고기를 써는 기술자에서 완벽한 저녁 식사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로의 도약. 네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기능적인 제품, 즉 고기만 팔아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당신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신뢰, 다양한 식습관을 포용하는 선택권,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미식의 경험을 팔아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인도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경험을 설계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이든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든 기업의 마케터이든 혹은 혼자서 길을 개척하는 프리랜서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이 정육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책상 위로 한번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내놓고 있는 그 서비스의 본질을 결과물의 단순 납품에서 경험의 큐레이션으로 싹 전환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통적이고 되게 보수적인 장인 정신의 상징 같았던 동네 정육점조차 피 묻은 앞치마를 딱 털어내고 스스로를 식문화 기획자로 재정의하면서 이토록 치열하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커리어나 비즈니스를 어떤 낡고 비좁은 이름표 안에 억지로 가두어 두고 계십니까?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쥐고 했던 그 기능적인 칼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를 써내려갈 펜을 딱 집어든다면 여러분의 일은 앞으로 어떤 위대한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에 아주 뜨거운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